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유부녀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고민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인간관계를 열심히 해왔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늘 관계는 어렵고 이런 각자의 사연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제 밑으로 생긴 두 동서들과의 갈등이죠. 차라리 세대 차이 나고 어른이 쓴 시어머니 시집살이 내용이었으면 덜 스트레스였을까요? 저도 저보다 어린 제 밑에 동서들과 트러블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두 동서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들으시면 아마 다들 열 좀 받으실 거예요. 직접 겪었던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실컷 하면서 싸우고 말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 사이인데다가 시댁 문제까지 끼어있으니 저도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었네요. 아무리 동서들이라 해도 제가 마음대로 혼을 내려고 낼 수도 없는 거고 다 큰 어른이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손 안 대고 코푼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꾸미고 뽐내는 걸 좋아해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왜 꿈이겠어요? 어영부영 나이 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야 제가 꿈꾸던 삶이 저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일인지 알 수 있었죠.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패션을 하려면 유학을 가거나 국내 디자인과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미술학원비는커녕 매달 들어갈 만한 재료비를 지원받을 형편이 되지 않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꿈을 포기하게 되었죠. 가능한 하다면 저도 패션 공부하러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유학은커녕 대학을 가려고 해도 학비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국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인기를 얻으며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할 때라 경쟁도 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접근이 쉽기 때문에 저처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꽤 많았죠. 저도 옷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쇼핑몰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 어쩌면 그것도 내가 원하던 꿈과 비슷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새벽 동대문에서 한두 장씩 옷을 떼와서 인터넷에 사진을 찍어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돈을 만지는 법도 사업을 꾸리는 방법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턱대고 쇼핑몰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제가 뭘 알고 시작했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팔려서 다른 일 하면서 수익을 메꾸기도 했고 장사하는 법을 몰라 애를 많이 먹었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어디 배울 것도 없다 보니 어렸던 저는 장사가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실패도 하고 중간에 사기도 당하고 어려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덕분에 사람을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남들보다 일찍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 보니 결국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의 20대였지만 덕분에 저는 매출이 보장된 쇼핑몰의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고생은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제 사업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직원들도 두고 포준히 사업을 이어가던 저는 어느덧 제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았어요.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는 돈 관리가 가장 힘들었었죠. 그 중에서도 세금 문제는 매번 머리가 아팠습니다. 세무서를 끼고 처리를 하는데도 가끔 구멍이 생기거나 두락되는 일들이 있어 하마터면 몇 대나 되는 벌금을 낼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세무사를 찾아다니다가 한 세무사를 소개받게 되었죠.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세무사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일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사람과 저는 마음이 잘 통했고 자주 만나 안부를 묻던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보다 2살 많던 남편은 지금도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실망을 안겨준 적 없는 좋은 사람이죠.
물론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가끔 너무 답답하게 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제 남편이 여전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 직업과 저라는 사람을 참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남편이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결혼 후에 여자들을 집에 눌러 앉히거나 일하는 걸 무시하는 남자들이 있던데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일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고졸에 쇼핑몰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실 연애 초반에 제가 남편에게 자격지심을 가졌었거든요. 남편은 세무사에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준수한데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도 자꾸 저더러 애인 잘 구했다면서 재주 좋다는 얘기들을 해대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남편한테 왜 다른 여자를 두고 나를 만나냐 했더니 오히려 남편이 어이없어 했어요. 뭐? 서희 널 왜 만나냐고?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 그냥 오빠 정도면 좋다는 여자도 많았을 거고 집안에서도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나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 잘난 게 없잖아. 서희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다. 내가 잘난 게 왜 없어? 서희 너야말로 혼자 힘으로 쇼핑몰 운영하고 자수성가한 거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것 같은데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 만났다고? 사람들이 서희 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 두 사람인데 나머지 조건이나 사람들 판단이 뭐가 중요해? 나는 혹시라도 서희 내가 그런 걸로 기죽거나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오히려 혼자 이만큼 성공한 서희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실 저도 그동안 좋은 대학 나와서 세무사하고 있는 남자친구에 대해 많이 기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땐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거지만 그래도 남들 다 나온 대학 나도 가봤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살면서 늘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오히려 혼자 열심히 해온 제가 자랑스럽다 해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저를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다르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으셨거든요. 안 그래도 남편은 여기저기 좋은 손자리도 많이 들어왔고 아드님들이 다 명문대의 전문직 출신들이라 남부러울 것 없으신 분이셨으니 아마 어머니도 바라던 며느리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나마 어머님이 점잖으신 분이라 제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고졸에 쇼핑몰을 한다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긴 하셨지만 저도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들지 못한 걸 누구 탓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록 어머님이 바라시던 조건의 며느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된 이상 저도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시고 살다 온 며느리로 가까워지고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일부러 어머니를 찾아뵙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어차피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전화 한 통씩 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저도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지도 않은 며느리가 왜 이리 자주 전화하는지 어색하고 난감해하시던 어머님도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고 하다 보니 익숙해지시는지 언젠가부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린 날에는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저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아침에는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많이 바빴니? 아휴, 나는 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줄 알고 준호한테 물어볼까 했다. 그래, 바쁜 일은 좀 괜찮고? 네, 이제 괜찮아요. 아, 어머니, 그래서 저 내일 어머니 뵈러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랑 백화점 구경 가요, 어머니? 갔다가 차도 마시고 데이트해요. 그럴까? 그래, 너 안 바쁘면 그렇게 하자. 네, 어머니. 그럼 내일 댁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저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시간이 날 때면 남편 없이도 어머님을 찾아가 따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잖아요. 제가 하도 적극적으로 들이밀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하시고 꺼려하시던 어머님도 점점 저를 귀여워하시고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노력 끝에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면서 저도 어느새 시댁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며 제게 고마워했고, 덕분에 저는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일도 결혼도 잘 유지하고 있다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것들 모두 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게 제일 값진 일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평생 유지될 줄 알았던 제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두 동생들이 비슷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보다 4살, 6살 어린 남동생들은 저희가 결혼하고 3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두 사람들 연애 시기가 비슷한 탓에 몇 달 간격을 두고 나란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제게는 2명의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동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궁금했고, 나중에 새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친목 부모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너무나 잘못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막내 동서까지 합류한 뒤로 주동서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두 동서는 가족이 되기 이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해외 유학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명문대 출신이라는 동서들은 유학 중 만난 친구 사이였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저희 시동생을 만나게 된 막내 동서를 통해 둘째 시동생과 큰 동서가 소개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친구끼리 형제를 만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닐 텐데 두 사람 사이가 무척 좋은지 그런 일이 다 있게 되었네요. 가족이 될 사이에 친하다는 건 축하할 만큼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게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내 동서가 시집을 오고 시댁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식사 준비는 어머님이 일 거의 다 해주셨지만 며느리들이 상을 차리고 거들기 위해 모두들 주방에 모였죠. 식사 준비를 혼자 하신 어머님이 힘드셨겠다 싶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어머님을 거실로 보내드렸죠. 어머니, 혼자 이만한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차라리 저라도 불러서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너도 바쁜데 부르기는 무슨. 이 정도는 나 혼자도 그냥 하지. 그래도 애들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으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잠깐이라도 좀 쉬세요. 그럼 그럴까? 하긴 내가 버티고 있으면 너희들만 불편하겠다. 그럼 큰애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둘째 셋째한테 잘 좀 알려주고 셋이 대화도 좀 하면서 친해지렴. 그럴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렇게 어머니를 거실로 보내고 새 며느리들만 주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요리할 건 별로 없었고 음식들 옮겨 담고 세팅 정도만 하면 끝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으니 동서들에게 그릇들이 어디 있는지 어머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려주며 같이 상을 차리려고 했죠. 저 큰 동서, 작은 동서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뭐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큰 동서는 갈비만 한 번 더 재워주고 작은 동서는 그릇 좀 씻어줄래요? 아, 그 어머니는 갈비 바싹 구운 거 안 좋아하시니까 살짝만 앞뒤로 구우면 돼요. 부탁해요. 사실 두 사람이 몇 달 간격으로 결혼식을 올려서 저는 아직 큰 동서와도 친해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상견례와 결혼식을 제외하면 그날이 3번째였고요. 그래서 저도 동서들이 참 불편했죠.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어리고 제 밑에 동서들이라지만 무턱대고 반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한 건 동서들도 마찬가지인 건지 제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아예 저를 떼고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쇼핑몰하고 시장 다니면서 산전수전 겪었고 어디 가서 친화력 없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도 두 동서를 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들 모르는 사이에 처음 만난 거라면 서로 통성명도 하고 두루두루 지내며 친해질 텐데 두 사람은 오래된 사이에 저만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두 사람과 제 사이에는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 했어요. 둘이서만 떠들기 바쁜 두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땠어? 가만 나도 안 가봤는데 사람 많아? 많긴 많지. 호텔이랑 쇼핑몰에 거의 다 신혼여행 온 사람들 같더라.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괌인 건지 제주도인 건지 모르겠더라고. 차라리 다음번엔 멀더라도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가야겠어. 저
동서, 이거 그릇이 제대로 안 닦여서 다시 좀 씻어줄래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니? 차라리 유럽을 가야 좀 덜하긴 하지. 동서, 누가 이것 좀 씻어줄래요? 아니 근데 관 봤을 때 우리 다 같이 발리 갔던 거 기억나더라. 혜진이 너 기억나? 그때 발리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좋았잖아. 그때가 좋았는데 요즘엔 개나 소나 발리 간다 설쳐대서 너무 짜증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느라 제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지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결국 제가 직접 해야 했죠. 결국 그날 상은 저 혼자 다 차리게 되었네요. 사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친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할 얘기가 많을지언정 다른 사람 앞에 두고 그러는 게 예의일까 싶더라고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 두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괜히 사람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냥 놀러온 상황도 아니고 시댁에서 식구들 다 모여 식사하는 자리인데 말이에요. 한시 바퀴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웃고 놀고 있는 동서들을 보며 황당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저도 동서들을 대하는 게 처음이었고 동서들과 제 사이에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동서들의 무시는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좋기에 매번 볼 때마다 그 난리들인지 시댁에서 동서들을 함께 만나는 날이면 저는 늘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동서들 다들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아 지혜야 나 너 줄 거 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화장품 기억나? 내가 백화점 갔다가 내 생각나서 하나 사왔어. 어머 진짜? 그거 품절이라 그러던데 어떻게 구했어? 나 VIP잖아. 매니저 언니한테 구해달라 했지. 너무 고마워. 근데 하나 더 있네. 이건 뭐야? 아 이건 어머님 거. 이따 드리려고. 아 그래? 나 봐봐. 어때? 색 잘 어울려? 둘이서 식사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식탁에 앉아서 화장품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요리를 시작하기도 뭐하고 뻘쭘하게 있다가 말을 붙였죠. 어머 화장품 샀어요? 너무 예쁘다. 막내 동서랑 잘 어울리네요. 예? 아, 둘이 친하다더니 취향 같은 것도 잘 아나봐요. 두 사람은 유학 시절 만났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그랬나요? 그땐 어땠어요? 타지에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좀 나았겠다. 그쵸? 네? 뭐 지혜랑 저랑 유학 가자마자 친해져서 그나마 버텼죠? 사실 거기가 미국에서도 현지인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명문대라 다른 유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 둘 다 정말 공부를 잘했나 보다. 그냥 명문대도 아니고 해외 명문대를 나오고 나는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지 남들 대학 시절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게 많네요. 미국 수업은 어때요? 어머 형님 대학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래도 국내 대학 정도는 나오신 줄 알았는데 다 몰랐구나. 나 고졸이에요. 하긴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니까 고졸이 더 특이하겠네요. 저는 아주머님도 그렇고 시댁이 다들 학벌이 괜찮아서 형님도 그러신 줄 알았는데 하긴 쇼핑몰 하시는데 대학이 필요하진 않겠죠? 유학에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최대한 두 동서와 친해져 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할수록 오히려 동서들과 더 멀어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는 동서들은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들은 이후로는 저를 더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기속말하며 수근거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하면서 탈탈대는 걸 보니 누가 봐도 제 얘기일 것 같더라고요. 기속말이라 다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저를 무시하는 얘기인 듯 했습니다. 분명하게 주어를 빼고 말하는 탓에 나에 대한 얘기인지 정확히 뜯을 길이 없었죠. 하지만 머리 나빠서 고등학교 나와 장사를 한다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제 얘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탓에 따져 부를 수도 없지만 정황상 제 얘기가 분명한 것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걸 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얼기도 했고 또 증거도 제대로 없고 2대1인 상황에 제가 따져 물어봤자 괜히 저만 바보가 될 게 뻔해 보였어요. 근데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목소리가 작다고 생각하는지 제 앞에서 다 들리게 영어로 제 욕을 하곤 했습니다. 대학 못 나와서 무식하다, 말도 섞기 싫다, 시장에서 장사나 하면서 명품 두르고 다닌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걸 듣고 있으려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찬다 못해 한마디를 했죠. 가만히 듣기가 좀 그렇네. 그래, 설마 동서들이 내 앞에서 내 욕을 하지는 않겠지. 아무리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어? 근데 나도 들리길래 들었지만 어디서 남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게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대학 못 나오고 장사해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두 사람한테 티해준 것도 없지 않아? 예? 동서들한테 티해준 것도 없는데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욕을 하냐고.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해. 두 사람도 이제 결혼도 했고 유학하던 시절의 어린애들 아니잖아.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떠들고 있으려고? 나 혼자 하게 두지 말고 내가 안 시켜도 각자 할 일 알아서 찾아서 좀 해. 하긴 어차피 내가 시켜봤자 아무도 하지도 않는데 내가 말해서 뭐 하겠어. 그치? 네? 죄송해요. 아무리 그랬어도 참았어야 하는 건 내 말이에요. 제가 못 참고 두 사람에게 일침을 가한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철저히 왕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따돌림 당하면 그 기억이 평생 가는 법인데 설마 아니? 나이 다 먹고 그것도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라리 둘이서만 짝짝꿍하고 캔 먹고 놀면 어쩌겠냐 싶어 참겠는데 이것들이 어머님까지 포섭해서 저를 따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 지금 둘째 막내랑 같이 밥 먹고 왔지.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바쁘다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들이 너는 바쁘다고 해서 우리끼리 왔는데 아니었니? 아, 아니요. 맞아요. 제가 깜빡했나봐요. 그래. 뭐 바쁘다니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큰 며느리잖니. 바빠도 종종 다 같이 시간 내서 보고 그러셨구나. 애들 말 들어보니까 애들이 아직 너를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애들끼리는 원래 친구라 사이가 좋은데 큰애 너만 보이게 느껴지면 좀 불편하지 않겠니? 물론 너도 아직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윗사람으로서 먼저 아우르고 그래라. 서희,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하잖니? 애들도 너랑 친해지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무섭고 다가가기가 좀 그런가 보더라. 내가 말은 잘해놨다만 그래도 내가 따로 애들 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래, 나는 서희 너만 믿는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한테는 어머님 만난다는 얘기를 전한 적도 없으면서 이것들이 중간에서 지들 마음대로 나를 컷하고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말을 지어냈네요. 두 사람이 점점 나를 가지고 노는 듯 싶어 정말 화가 치밀었죠. 대체 왜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핍박하는지 저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뒤에야 그 이유를 두 사람에게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들 하는 꼴이 하도 어이없어서 제가 대화 한번 하자고 따로 불러 모았거든요. 큰 동서, 막내 동서,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따로 만났다며? 나한테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머님은 왜 내가 바빠서 못 왔다고 알고 계시지? 형님 바쁘신 거 맞지 않아요? 쫓긴 물 맨날 바쁘시다면서요.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바쁘실 줄 알고 따로 연락 안 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형님 그날 오셨어도 재미없으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 모시고 미술관 다녀왔거든요. 내가 재미없을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미술에 대해서 좀 아세요? 기초교육 과정은 배우셨겠지만 그런 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보자고 하면 혼자 지루하실까봐요. 뭐? 대학 안 나오면 미술관도 못 갈까봐. 동서, 나도 그림 볼 줄 알고 예술 좋아해. 한번 물어나 보지. 왜 마음대로들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해? 어머, 무시하다뇨? 형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아니야? 어려울 거라느니 멋대로 판단하고 어머님 앞에서 일부러 나 빼놓고 그런 게 무시가 아니면 뭐가 무시야? 그리고 내가 치사하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둘이서 영어로 쑥덕거리는 거 내 얘기한 거잖아. 내가 바보라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줄 알아? 사람이 눈 감아주고 적당히 눈치 주면 조심할 줄 알아야지.
두 사람 대체 나를 어디까지 무시하려는 거야? 아, 형님이 자꾸 무시한다 하시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가 형님을 무시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저희랑 형님이랑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가족 간에 무슨 급이 있다고? 끼리끼리라는 말 모르세요? 저희는 명문대 유학파잖아요. 근데 형님은 고졸의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보고 저희랑 교양도 수준도 안 맞잖아요. 저희랑 형님은 급이 아예 다르다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겠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리 두는 걸 가지고 무시라고 하신다면 할 말 없지만 저희도 형님이랑 어울리긴 힘들어서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두 사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를 따돌리는 게 겨우 학력 때문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명문대 유학하면 어쩌라는 건지 저더러 못 배워서 옷장 사나 한다며 무시를 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네들은 그 좋은 학교 나와서 결혼하고는 전업주부 하겠다고 집에서 살림하고 살면서 저를 무시하네요. 더 웃긴 건 집에서 살림하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한가한 두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시댁 행사에는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지곤 했습니다. 제사도 안 하는 시댁에서 하루 다 같이 모여서 전부 처먹자고 그랬더니 전날 둘이서 같이 뭘 먹고는 장염에 걸렸다면서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두 사람이 그날 만나서 브런치 카페 간 사진을 봤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게 얌체같이 구는 동서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겨우 그딴 걸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정말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씩 해주고 싶었지만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도 어린 두 동서들에게 당하고 있는 걸 어디다 토로할 수도 없고 창피하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네요. 사실 형제들 간의 사이도 좋았고 동서들도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었기에 제가 말을 꺼내 분란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태 제가 살아온 방식처럼 제가 처한 그 문제 역시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 딴에도 여러 방법을 써봤어요. 동서들한테 화도 내고 친해지고 싶다고 다정하게도 굴어보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만 바보가 될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 수 있는 남이면 방법이 쉬울 텐데 앞으로 평생 보고 살아야 할 사이에 계속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겨우 참고 있는 저를 기어이 폭발하게 만들었네요. 동서들이 시집 보고 인연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30 중반이 다 되어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던 탓에 저희 부부가 꽤 애를 먹었거든요. 어머님과 저희 부모님도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걱정을 하고 계셨고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첫 손주 생각에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게 결혼하고 한참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된 탓에 저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당장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알렸고 다음 주말 시댁에서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서군에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는 당연하게도 두 동서도 함께였습니다. 굳이 그 둘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서 두 사람도 식구들 앞에서는 제일 친한 동서를 보고 싶었죠. 동서 두 사람도 식구들 앞에서는 제 임신 소식을 축하한다면서 가식을 떨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저희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또 사람 속을 긁는 소리를 하는 거죠. 형님, 임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그래, 다들 고마워. 근데 형님은 걱정 안 되세요? 무슨 걱정? 아니, 보통 자녀의 지능은 엄마를 닮는다잖아요. 혹시 아이가 형님 닮아서 무식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아유,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시조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딸인 게 낫겠네요. 아들이면 좀 그래도 딸이면 형님처럼 대충 쇼핑몰 같은 거나 하면 될 테니까. 그쵸? 그동안 저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다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 마음이 그런 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자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두 동서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기고만장한 두 동서의 길을 제대로 잡기 위해 기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도 빵빵하고 명문대, 유학파 출신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동서들을 제가 무슨 수로 휘어잡겠어요. 저도 마음은 먹었지만 제 생각보다 쉽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지인과 함께 자리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 동서들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주변에 유학 다녀온 사람이 있더라도 똑같은 학교 출신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연하게 생긴 그 기회에 저는 태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학교 중 제가 동서들이라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머, 정말 그 학교 출신이세요? 그럼 혹시 같이 학교 다닌 유학생들도 좀 아실까요? 다는 모르지만 위아래로 어느 정도는 알죠.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한국 유학생이 워낙 없었어서요. 그래서 졸업한 뒤에도 모임이 있을 정도로 끈끈하거든요. 저 그럼 혹시 오혜진이랑 김지혜라고 아실까요? 서희 씨가 걔들을 어떻게 아세요? 어머, 정말 아세요? 알다 말다요. 저도 직접 알고 지낸 건 아닌데 걔네 유명했거든요. 제가 동서들 이름을 대자 그 기인이 제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걔들 둘이 똘똘 뭉쳐 다니기로 유명해서요. 그리고 워낙 노는 자리에 빠지지를 않았어서 저도 자주 봤었죠. 파티한다 그러면 항상 있었으니까요. 동서들이 유학 시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놀기도 참 열심히 놀았던 모양이에요. 매일 클럽에 파티에 술도 그렇게 잘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들 앞에서는 얌전한 척 와인 한 잔도 잘 못하겠다던 동서들의 새로운 모습에 저도 많이 놀랐네요. 그동안 두 사람 뒤를 캐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저는 그날 정말 좋은 수학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동서들의 과거 사진까지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보이면 두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할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심 생각이 많아졌죠. 어릴 적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술 먹고 좀 놀 수도 있지 결혼해서 마음 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걸로 괜히 협박하는 게 맞나 싶어서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동서들이 제 속도 모르고 또 제 앞에서 유학 시절 얘기를 하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는 모르는 대학 얘기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바보 같다고 비웃는 거죠. 형님, 저희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근데 이번에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랑 형님이랑 환경이 다른 걸 어쩌겠어요. 유학 다녀온 저희끼리 통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 동서들 유학 다녀와서 정말 좋았겠다. 근데 동서들 유학 가서 흑인 만나봤다며? 연애도 아주 인종별로 다양하게 많이 했다던데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나 봐. 나는 동서들이 술도 못 먹고 연애도 못 해봤다. 그래서 유학 가서 얌전히 공부만 한 줄 알았지. 놀라운 제 한마디에 두 동서가 갑자기 파루로 떨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 학교에 동서들만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야. 다 어떻게 듣는 수가 있지? 세상이 참 좁지. 나도 깜짝 놀랐어. 이런 사진이 아직까지 있을 줄은 동서들도 몰랐을 거야. 제가 마지막 쐐기로 동서들이 유학 시절 놀러 다니며 찍혔던 사진들을 보여주자 동서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서들, 사진이 참 잘 나왔다. 두 사람 이때도 정말 친했구나. 이걸 나만 보기는 좀 아깝다. 그치? 형님, 안 돼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왜? 비밀로 해야 해? 동서들이 지금 이미지가 좀 얌전해 보여서 반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어서 좀 놀 수도 있지. 이런 게 무슨 흠이라고. 식구들도 놀라긴 하셔도 이해는 해주실 거야. 형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거 다 철없던 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나쁜 짓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끼리 비밀로 좀 해주세요. 네?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제발 말하지 말라며 제게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나를 개무시하던 두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걸 보니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글쎄, 나도 고민이 되긴 하네. 과거 일로 괜히 분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두 사람이 여태 나한테 한 게 있어서 그런지 내가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반성하고 겸손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럼 두 사람 하는 거 봐서 천천히 결정할게. 어차피 좀 기다린다고 두 사람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치? 결국 저는 당분간 두 사람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는 말을 했지만 남편도 어이없어 하긴 하면서도 그냥 두자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생들이 헤어지기까지 할 건 아닐 거고
그럼 그냥 그걸 제 무기 삼아 두자고 말이에요. 정말 그 덕분인지 그 뒤로 동서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댁에 도착하기 전에 다들 와서 준비를 끝내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무시하는 법이 없네요.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두 동서들 단돌이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저희 아이도 무사히 출산했고 식구들 바람대로 딸을 낳아 모두의 이쁨을 받고 있네요. 앞으로 두 동서들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제 손에 카드가 있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시어머니는 일단 정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읽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결혼해서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시어머니 발언에 시가를 잘 만난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명절, 생신에만 만났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연락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난 시댁을 잘 만났나 보다 생각하게 됐어요. 또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생각하신다 해요. 제가 키도 크고 인상이 좀 센 편이거든요. 신혼 때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몇 번을 집 청소해놓고 가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편 잡고 불만을 토로했죠. 회사 남자 직원들한테 고민 토로했더니 저를 놀리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그렇게 하고 가셔서 남편은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결국 시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나중에 친가친척 결혼식 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다른 친척에게 본인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아기 낳으러 집 비운 동안 남편이 시아버지께 욕실에 세면대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세면대만 고쳐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간다 하니 따라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거지 같진 않지만 딱 봐도 중고이고요. 원래 쓰던 서랍장은 망가뜨려 놓아서 복도에 나와 있고 쌀 넣어놓는 가구 위치도 바꿔놓고 싱크대랑 욕실에 처음 보는 수세미들이 있고 찬장엔 처음 보는 믹서기가 있었는데 집에 처박혀 있던 것 같은 사용감이 있고 조금 더러운 중고였고요. 또 그릇들도 있었는데 믹서기와 같은 상태였고 새 것 아니었어요. 바디워시를 다른 두 제품을 한 통에 섞거나 용기 겉면에 매직으로 바디워시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집 인테리어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예상도 못했고 남이 쓰던 것 같은 상태의 물건들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결국 또 싸웠어요. 위에 언급한 것들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안 그래도 출산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신생아라 저는 좀비 상태로 지낸다고 힘든데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어찌저찌 그냥 버티면서 지내다가 아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느 날은 초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18리터 정수기 통을 주시며 여기다 쌀을 넣어둬라 그래야 벌레 안 생긴다 하시고 샤워 수건을 주면서 이거 긴 거다 목욕할 때 이걸로 씻어라 멸치 액젓을 주면서 이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다 등등 정신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기를 한 번씩 안겨드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기가 잠이 들고 방에 누이고 배달한 음식이 도착했고 먹으려는 찰나 아기가 깨서 울어서 제가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인지 잘 못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찬장도 열고 그릇이 어쨌니 냉장고도 열고 남편한테 본인이 한 된장찌개 먹었니 하면서 살림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여하튼 참고 시가 식구들은 가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못 오게 한다고 전화 건다 하더라고요.
통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던 분이 걔가 그래? 장모한테 물어본다. 장모는 집에 오게 하면서 나는 왜 못 오게 해?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기 목욕시켜주시고 저 낮에 쉬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아무튼 매우 사나운 말투로 엄청나게 또 쏟아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남편 만시가 갔다 왔어요. 아기도 있고 제가 아기 보느라 허리가 나가서 잘 못 걸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들어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통화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아기 100일인데 저는 친정집에서 친정 식구들만 100일상 차려서 축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밖에서 100일상 차려서 시가 식구들도 초대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추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사연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그래도 싫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라서 참다 보니 더 터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인이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본인 여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아들이 있어서 둘 다 시어머니 위치인데 공교롭게 그 두 집안에서 아기를 봐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되겠거니 했나 봐요. 근데 그 둘은 정상이니 며느리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번 일 일어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고 그 두 분이 우리 집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왜 물건 고치는데 부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손기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부탁했나 봅니다. 허를 찌르는 지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전문가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욕 먹을까 봐서 가장 걱정이라 아직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 싫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력하든 안 하든 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호감, 비호감에 관해 관심 없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 테니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의 정리는 맞췄네요. 댓글 읽고 남편 잡지 말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100일은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소소하게 밥 먹어야겠습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아들이 좀 막내 스타일인가 봐요. 아빠한테 고쳐달라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는 거 소름이네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씩 지금처럼 태클 걸어가며 못하게 선을 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이거 안 된다 하면 오케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다른 이상한 민폐 행동 망원 시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것 보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모든 어른 고집은 못 꺾어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진짜 못 참는 것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해봐요. 댓글 2. 저는 시모 때문에 꼭 참다가 애 낳고 폭발했어요. 신랑과 이혼 직전까지 갔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부부 상담 받고 신랑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모가 무례한 진상이라는 게 판명 났거든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더니 상담받고 변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모한테 난리 1차, 나도 시모한테 쌓인 거 폭발해서 다박다박 말했어요. 결국 시모 사과했고 지금은 내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하지만 막말은 계속하긴 해요. 이건 인간성 문제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시모가 또 막말하면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튼 전 쓰니가 강하게 나가길 바래요. 참지 마요. 귀한 집 딸인데 왜 참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늘 저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못된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당하기만 한 저로서는 전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에 전 잘못한 거 없다는 처지예요. 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말을 하길래 댓글 보고 사과하든 사과받든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신우이는 저에게 막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는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브랜드보다는 보세 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면서 돌려가기는 기본이고 살 좀 빼라는 둥, 좀 꾸미고 다니라는 둥, 뒤에는 꼭 농담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건의 주축이 된 일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난히 긴 속눈썹에 참 신기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를 닮아 쌍꺼풀이 없지만 속눈썹이 길다 보니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가지고도 신우한테 독설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20대 초반 미혼이었던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양수가 더러우면 눈썹이 길다고 하던데 좀 관리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콱 지워받고 싶었지만 철없는 신우라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나 봐요.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도 속눈썹이 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들이 눈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 좋겠다 해주시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두 아들 다 저희를 빼다박은 모습이 왠지 뭉클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20대 중반이 된 신우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언니, 관리 좀 하라니까요. 양수가 더러우니 속눈썹이 저렇게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반찬이랑 아버님이 사주신 과일로 대부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이지. 뭘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들으면 서운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도 또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먹을거리 챙겨주셨어요. 임신 전에도 첫째 손주 보러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항상 반찬이나 반찬 재료를 갖고 오셨고요.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신우 이것이 저를 한 번씩 뒤틀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일 부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저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엄마가 요리 다 하고 힘들었으니 언니가 설거지하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길래 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당연히 설거지 해야죠. 근데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했죠? 같이 해요. 제가 해물 테니까 거품 내주세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아가씨도 일해야죠. 하면서 같이 일하게끔 했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 실수에 어쩔 수 없이 설거지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뒤 신우가 시집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조카 100일이라 신우 집 다녀왔습니다. 시조카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어라?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100일 잔치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요. 아가씨, 김신 때 아무거나 막 먹더니 아기 피부가 안 좋네. 그러길래 커피랑 과자랑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일 전 내 피부가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아가씨 양수도 많이 더러웠나 봐요. 어째 속눈썹이 우리 애들보다 더 기네요. 난 또 아가씨는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농담인데 왜 울어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달래줄 마음도 없고 계속 울고 투덜대는 거 듣기 싫어서 빠르게 점심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100일 된 아이 예쁘다는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게 뭐냐? 혹시 그때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철없는 애가 한 말을 그냥 넘기고 말지 뭘 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냐? 하더군요. 늘 아가씨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비수 꽂혀가며 살았어. 똑같은 말 대갚아줬을 뿐인데 그게 펑펑 울 일인가?
난 남한테도 막말 잘하길래 본인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지. 아, 그래서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울려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양수 더러움에 속눈썹 길다는 거 네 동생한테 배운 거야. 잊고 있다가 조카분이 생각나서 한 말이야. 농담인데 왜 우냐? 네 동생은 그런 농담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지금은 냉전입니다.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기. 남편에게 댓글들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자기 마음에 박히는지 더 화를 내더니 하루 지나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 워낙 툭툭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서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그동안 했던 험한 말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우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인 걸 잘 알 텐데 내 사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과한다면 그나마 가족의 정으로 용서해주겠다고. 근데 스스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덜 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자리 만들지 않겠다 하며 알겠다 하네요. 그동안 작은 독설들은 받아치거나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저도 대놓고 싸우고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완전 잘하셨어요. 확인사살 해줘요. 조제 가졌을 때는 관리 잘하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래요. 그냥 깡그리 무시해줘요. 댓글 2. 그 신우 정말 어이없네. 고작 한 번 듣고 울어요. 님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디 머리가 고장나셨나?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런 말 둘째 때는 하지 못하도록 제 동생 관리를 했어야 할지. 더러운 건 양수가 아니라 신우 주둥이구만. 2번째 사연. 저희 엄마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 지원 받았고 아내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며 일을 관두고 결혼하고 경기도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양가 도움밖에 먼 거리라 아내 혼자 육아중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친구를 만난 적도 손에 꼽고 아기 태어나고는 외출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 해도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질 않고 항상 제 것과 아기 것만 사길래 옷 좀 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가도 눈요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다 골라보라 해도 그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행복하다는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아주 고마워 정말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비싼 곳은 싫다는 아내에게 제발 이번만 내 말 따라달라며 비싼 산후조리원을 잡았고 아기 태어나고는 친구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아내는 전날 일요일 제 가족과 식사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못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막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집에서 자라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겼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가족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서로 막말하고 어투가 다정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전화도 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집에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내가 전화하고 명절 생신 때 식사 약속도 잡길래 아내가 우리 집 문화를 멋지게 넘기는구나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내가 만삭 때 가족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여태는 그냥 넘겼지만 아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날 야라고 부르시는 것과 명령체를 쓰시며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그냥 넘겨놓고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잔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것 정도만 원한다고 이건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가족 식사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거스르는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하니 전 너무 벙찝니다. 여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말들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서 적어둔 걸 보여주며 여태 본인은 이만큼 참았고 아기를 위해서도 더 그만 참고 싶다고 합니다. 일요일 가족 식사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셨다는 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고 아내가 아버님 담배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신 거야? 물었을 때 제가 응, 손 씻고 내가 봤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날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울면 안아주고 같이 울던 사람이 표정 하나 없이 당장 이혼이 힘들면 별거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랑 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결혼하고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아내를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아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후기.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극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잘 변하지 않기에 결국 저희는 별거를 했었습니다. 2개월가량 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매일같이 편지 쓰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이혼을 제외한 모든 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시댁과 만남 횟수와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 교류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는 순간 아내를 어떻게든 부모와 떼어놓았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내를 도와줬어야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나요? 댓글 2. 너희 부모가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자기 부모도 못 막아주는 네 놈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만 봤는데도 님이 얼마나 찐따 같은지 잘 느껴지는데 님이랑 살 부비고 사는 마누라는 어땠겠어요? 오만정 털릴만 하지. 이 와중에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도 어떤 태도일지 뻔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잘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이랑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글쎄 시누이가 어머니한테서 돈을 빌려간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한 10년째 어머니 생활비 제가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월세 좀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전 시누이가 용돈 15만 원씩 준 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쌈짓돈이 제법 많으셨네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죄다 융통해서 쓰고 있는 줄 그간 몰랐었어요. 시어머니랑 대화 중에 제가 저희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중도금은 저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은 했는데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었으면서 시침이 딱 되고 언제나 기계 등등 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얄밉네요. 저희 시누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에 와도 전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일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거나 걱정해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처럼 그렇게 바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거만한 게 기가 찹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꾸 제 앞에서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라고 하세요. 막상 저는 크게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저렇게 말씀만 하시니 이제는 저 부리려고 하시는 술집처럼 느껴집니다. 집으로 유세하시는 게 신혼 때부터 지금껏 20년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집 전세금 빼면 1억도 안 되고요. 신우이 가져간 돈이 어렴풋이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신우이 한 차 다 가지고 있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방법은 없죠. 그저 시어머니는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말로만 하시고 유세만 하시네요. 신우이는 돈 욕심도 많고 아주 독하고 모진 성격이에요. 늘 돈 굴릴 생각만 하고 돈 거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 내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신우이 가머니설에 농락당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손아래 신우이 너무 거만해서 늘 불편했는데 아마 돈 문제 불거지면 한치 양보도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맏며느리라고 불임당하고 구박받고 이혼만 당하고 산 것 같아서 어이없어요. 신우이 나중에 지가 마지노릇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말릴 이유도 없지만 노릇 같은 거 할 위인도 못 되고요. 저희 남편은 신우이가 저리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에는 귀도 안 기울이네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한테 중도금 안 빌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돈 가져간 거 좀 눈치가 엿보여 중도금은 그냥 흐인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반응하신 거죠. 딸이 돈 빌려가도 친정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건 도둑년 신부 아닐까요? 신우이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더 열이받아요. 그간 신우이한테 상처받고 쌓였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이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야 원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신우이 하는 짓이 정말 밉상이거든요. 지 오빠한테는 너무 여우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쌀쌀 맞고 냉정합니다. 너무 여우 같은 신우이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황당해서 하소연해봤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신우이 사진 닦고 계시고 자기 딸은 너무 아까워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돈까지 다 빌려주셨다고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남의 자식 대하듯 며느리를 이렇듯 소외시키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얄미워요. 늘 부엌부터 들어가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모르는 신우이. 더 이상 상대 말고 무시해버려야겠어요. 자기 친정에서 돈을 빌리던 말던. 그리고 집 명의 문제는 남편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려고요. 괜히 며느리가 나섰다가 모양만 이상해지니까요. 조언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1. 쓰니님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오죽하면 봄볕엔 딸 내놓고 가을볕엔 며느리 내놓는다고 하겠습니까? 쓰니님도 아이들 계시지요? 옆집 아들딸하고 내 아들딸이 같은가요? 달라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뭐 어쩌지 못해요. 님도 계신 님이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 아닌가요? 누가 이해해주기 바라지 마시고요. 님의 권리 스스로 찾으세요. 며느리라 왜 부엌부터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바꾸세요. 시댁팔길 자주 가지 마세요. 서서히 줄이시던지요. 댓글 2. 야박하시네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20만 원, 말 그대로 용돈이지 생활비는 아니죠. 결국 시어머니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다는 건데 설사 경제력이 없어도 내 손 떠난 돈의 쓰임 출처까지 이렇게 검사해야 하는지요? 어머니로서는 신우이가 딸인데 아들만 자식인가요? 그리고 아들, 딸 입장을 떠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라 나중에 집 물려받을 생각에 용돈 드리는 것인지요? 그냥 내 남편의 부모니 말 그대로 용돈 드리는 거로 생각하세요. 집집이 모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재산 시어머니 맘대로 하시는 건데요.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연. 의사 아들이라고 생활비 300만 원 요구하는 시댁 힘들어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30살 간호사와 33살 레지던트로 만나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 저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신랑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예단 예물 혼수 다 생략하고 결혼식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신랑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문의를 따면서 신랑 앞으로 대출을 받아 34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거의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봉이 8,500인데 전문직이라 세금이 꽤 많이 떼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랑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2세 계획에 전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신랑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 승용차까지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각종 보험, 세금, 생활비, 적금 등등 게다가 신랑 의대 다닐 때 학비 대출받은 거 장기를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100에서 1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의 계획은 시댁의 용돈 70만원, 절 친정에 70만원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저희 형편에 맞춰 용돈을 30만원으로 줄이자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30만원, 시댁 70만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어머님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을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다른 의사 가진 부모님은 예단에 지참금까지 받는다던데 우리들은 뭐냐? 그런 거 하나 받은 거 없고 완전 꽁으로 결혼을 했어. 용돈이라도 한 달에 300만원 줘라. 그래야지 원 이거. 저희 신랑도 월급 받으면 뻔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착잡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날짜에 도저히 3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보내주었더니 다시 저희 통장으로 재송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신랑.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목조목 설명시켜 드리더라고요. 앞으로 연봉 협상이 더 잘 되면 그때 300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한날은 시댁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시댁과 우리 집의 거리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TV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는 듯이 원래 집안의 경제는 여자가 조정하는 건데 저렇게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쓸 리가 없지 하시면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고구마를 구워왔는데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뒤로 한 채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신랑한테는 말할 수 없었고 저 혼자 삭혔습니다. 신랑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테고 신랑 성격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게 한번 골이 생겨버리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당에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런 냉전의 상태로 지내야 할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싶었는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 생각하며 한참 만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봐 결혼할 당시 상황과 제가 현재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에 혼주와 예단 그리고 신랑 측에서 해주기로 한 예물 다 생략했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긴 하시나 어머니께서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되셨고 형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가 무슨 결혼이겠느나 싶어
일단 결혼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제 신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마음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랑의 마음 저는 받아줄 수 없었고요. 저의 못난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알게 된 신랑이 저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예단, 지참금, 예물까지 다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가야 한다는 주의였던지라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지만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자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던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게 시부모님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긴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라 더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신랑의 판단하에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신랑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내조를 해주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이 일 또한 저희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신랑 답답했는지 매번 시부모님들과 싫은 소리 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매번 제 편에 서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운털 박힌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신랑한테 털어놓았어요. 신랑도 하다 안 되겠는지 시댁에 단판을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300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금 깨고 하는 건 모두들 극구 반대하시기도 하고 적금 깨고 그 돈 다 쓰면 그 뒤에 계속 300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모든 게 너무 무리된다 싶은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시댁하고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결판을 내자는 것이 신랑 입장이자 절 결론이네요. 마음이 모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답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삭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생리 벌어오는 돈 16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이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래서 들던 적금마저 깨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했던 행동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저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기계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적금 같은 거 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이었지만 깨고 나니까 적금 다시 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님 글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약간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요. 님 힘내시고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돈 벌어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또 아예 생활비 같은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정보다 더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동서한테는 이렇게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전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안 바라시거든요. 그 등살에 저만 죽어나고요. 유산기에 조산기에 있다고 해도 저만 죽어라 부려먹고 돈과 필요한 물건 있음 저한테만 연락하더이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2. 죄다 무개념 아닌가요? 집 좀 작은 데 살고 차가 꼭 필요한가요? 돈 없으면 걸어다니고 적당히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집 큰 거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평수에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홀랐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 드려도 도로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돈 줄 생각 말고 돈 빌리거나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데 그 시댁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상한 일들 좀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가끔 속상해서 잠을 못 자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으로 올해 초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서 임신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힘들게 아이가 생긴 친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죠. 매번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고되고 지쳐갈 무렵 생긴 아기라 더 소중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임신 26주부터 계속 피가 비쳐 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정말 집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누워있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고위험 산모실에 2주 동안 입원해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고 버텼으나 약물 부작용과 조기 진통으로 33주 되는 날 응급제왕으로 출산하게 되었어요.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인지 그래도 출산하는 것보다는 수술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포 그 자체였어요. 수술 깨고 나서도 제가 계속 헛소리하면서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출산 직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걱정 속에 약 1달간 인큐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올해 초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은 상태셨어요. 바로 선항암 수술을 받았으며 아기를 출산할 때쯤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 후 시어머니의 잦은 전화와 통화 내용으로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응급 제왕한 다음 날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아기의 상황을 물어보시더니 아기가 엄마 목소리 갑자기 못 들어서 무서워할 것 같다. 매일 네가 가서 목소리라도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하시더라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면회 안 된다는 거를 여러 번 설명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집에 오고 나서는 거의 2달간 2, 3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주로 가족 단톡방에 보낸 아기 사진을 보고 요즘 육아 방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지적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정말 사진 보내기 싫을 정도로요. 이를테면 아기 사진 보내면 뜬금없이 아기 양말 신겨라, 발 시렵다, 애 감기 걸려. 또 애가 젖병을 들고 있으면 분유 먹이지 마라, 엄마 모유를 먹여야 건강한 거야. 안 그래도 일찍 나온 애 네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다 하시기도 하고 백태를 거지에 요구르트를 묻혀서 닦아봐라 등등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아기를 키워본 선배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100번 이해해도 그 뒤에 시어머니 본인의 하루 일상 이야기, 음식 잔소리 등을 최소 30분, 최대 1시간 통화로 얘기하시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는 당시 아기가 신생아라 3시간에 한 번 수유하고 모유랑 분유 혼합 수유하던 시기라 진짜 3시간에 한 번씩 쪽잠 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울고 싶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투병 중이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조산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생아 육아에 대한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조산 과정과 제 심정, 육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디테일하게 2-3번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기의 병원 정기검진 날에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아기가 왜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냐? 하시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기가 일찍 세상에 나와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다행히 이슈 없이 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네가 아기 내보낸 건 아니고?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다시 웃으면서 아기는 엄마 뱃속이 좋아서 더 있고 싶었는데 네가 내보낸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뒤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전화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너무 충격받고 미안해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정신건강을 위해 시어머니랑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재중 답 전화도 안 하고 가족 단톡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화가 난 남편이 한 소리를 했더니 시어머니와 아휴 걔가 그렇게 말하디?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농담한 건데 걔가 좀 예민한 것 같다. 뭐 내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 농담으로 한 거지 하셨다네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반응에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엄마, 며느리가 예민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농담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아기 일찍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며느리는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런 말 농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하고 뭐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네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반응하셨대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생활하다 불쑥 그 말들이 떠올라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화가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도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올 설날에 너무 시가에 가기 싫은데 남편, 아기, 그리고 치료 중인 거 고려하고 꼭 참아야 되는 건지 혼자 답답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후기. 결국 이번 설에는 안 가기로 남편하고 합의했어요. 아이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렵고 다 안 가기로 했고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을 것 같네요. 단톡방도 나와버렸어요. 사진은 남편이 자기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사정에 맞는 것 같고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안 내키면 설날에도 가지 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합니다. 남편에게는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도 남편이 정상이라 천만 다행입니다. 남편까지 승리 보고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면 이번 생은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요? 댓글 2. 농담 아닙니다. 지 귀한 손자 달수 못 채우고 내놨다고 화풀이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직접 화 안 냈으니 자기 정도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연락하지 마시고 손주도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남 마음 아픈 줄 모르는 사람하고 깊게 연관되면 고달픕니다. 두 번째 사연. 친조카와 사촌조카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제가 인정머리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제 상식과 벗어난 일을 겪어서 이곳이 결혼하시고 실제 조카, 자녀가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언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사촌 조카와 친조카는 당연히 다르지 않나요? 사촌 언니는 외동이고 사촌 조카는 올해 7살, 4살, 친언니의 딸은 올해 3살입니다. 사촌 언니는 외동이고 저랑 10살 차이가 나고 제가 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친언니 아기가 없었을 때는 사촌 조카 출산, 돌, 가끔 어린이날, 명절, 크리스마스, 생일 때 옷, 신발, 용품 등을 사줬습니다. 그 후로 친언니가 임신하고 제 친조카가 태어나다 보니 당연히 저도 제 친조카에게 모든 것들이 몰빵이 되었고 친조카가 태어나기 전보다 사촌조카에게 주는 선물 등의 빈도수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운 좋게 좋은 직장에 다녀서 또래보다 좋은 연봉 받고 복지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조카에게 사주는 선물이 개수도 가격도 조금은 높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사전 설명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영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버버리 유아 제품이 한국보다 저렴해서 내년에 입을 트렌치코트, 치마 등을 조카 크리스마스 선물 기념으로 사왔습니다. 어제 부모님, 언니 부부랑 저녁 먹기로 해서 본집에 갔더니 사촌 언니 부부, 이모가 저녁 약속 전에 시간이 남아 오랜만에 들렀다고 집에 있었어요. 엄마나 언니도 제가 버버리나 다른 장난감 가져올지를 모르고 따로 연락을 안 해줬기에 제가 쇼핑백이랑 장난감을 양손에 들고 나타나니 뭐야? 라고 해서 친조카 선물이다 하고 출장 간 김에 샀다 하면서 작은 방에 넣어놨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예쁘지? 뭐 이러면 좀 그렇고 재수없을 것 같아서 이모네 식구들 있을 때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촌 언니가 내 거랑 우리 애들 건 없어? 이러길래 이건 나도 비싸서 못 입어 하면서 장난질에 넘겼는데 저만 장난이고 사촌 언니는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오늘 카톡으로 아무리 사촌 조카랑 친조카 다르다고 해도 돈도 잘 버는데 버버리가 아니라도 우리 애들도 크리스마스인데 장난감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준비 못했으면 기분 좋게 용돈이라도 조금 한 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서요.
퍼부으려다가 엄마랑 이모 사이 생각해서 언니랑 이모 애들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버버리는 나도 영국 간 김에 산 거고 사실 그동안 내가 언니네 애들 사촌 조카치고는 돌, 생일 등등 챙길 만큼 챙겼고 우리 언니도 뭘 해주면 고맙다고 하지 당연하게 바라지 않아. 이랬더니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능력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사촌이라고 제거했던 거니? 어쩌고 하길래 저도 못 참고 언니는 나한테 뭘 해줬길래 당당하게 바라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회사 좋은 곳 간 거 내가 내 능력으로 간 거지. 언니가 나한테 축하한다는 그 말 제외하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 왜 모임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 땡땡이한테 지금 해주는 거 진영부한테 받은 고마움 갚는 거다. 나 시험 합격하고 취업했을 때 고생했다며 가방 사주고 생일 때 뭐 사주고 했는데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갚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퍼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설사 내가 내 언니한테 무조건적으로 봉사한다고 해도 언니한테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라고 하니 그래 너 잘났다. 언제까지 그렇게 잘나는지 한번 볼게. 이러길래 그냥 차단하고 씹었습니다. 같이 욕해주세요 이런 의도 아니고 제가 센스가 좀 없었던 건가요? 사촌 언니 큰딸은 내년에 학교 가니 가방이라도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생각도 싹 사라지고 정 떨어져서요. 추가. 어제 글 올리고 댓글 달아주신 거 오늘 아침에는 읽을 수 있는 개수였는데 지금은 아침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먼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촌 조카라는 거 촌스로는 아는데 하도 사촌 조카 하다 보니 글이 이렇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오촌 조카라고 하려고요. 왜 그동안 선물을 많이 해줬느냐 하는데 사촌 언니 아이들을 이모가 봐주고 있고 엄마랑 이모가 사이가 좋고 집도 가까워 서로의 집 막내가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도 저도 자연스레 사촌 언니 자녀에게 정이 쌓이고 예뻐해서 자발적으로 사준 거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자주 무엇을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명품 선물도 아니고 겨우 버버리 가지고 자랑하는 건 없어 보인다 생각해서 만약에 사촌